캐나다 에드먼튼에 삽니다. 그런데 떡집에 갔는데 주인 아저씨가 원래 정치 성향이 박사모 쪽이라 그 집에 갔는데 웬일인지 뉴스공장을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 방송을 듣냐고 물어봤더니 사람이 아주 재밌고 설명도 잘하고 그래서 안 들으면 허전해. 예. 그래서 그 가게에서 130불 매상을 올리고 왔습니다. 잘하셨네요. 제너럴 모터스 GM 미국 본사가 한국 GM 군산 공장을 오는 5월까지 폐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누적 적자 때문이라는 건데 이에 대한 입장 한국 GM의 전국 금속노조 조합 지부죠. 노조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봉남 부지부장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GM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부터 나옵니다. 예. 다른 이야기 이전에, 적자가 너무 많아서 경영이 어려워서 미국 본사에서 철수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언론을 통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 적자가 사실은 미국 본사에서 이윤을 다 가져가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채권단에 부채가 있었는데 그 부채를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저리로 그런 계약을 맺어뒀는데 이걸 갑자기 2012년, 2013년에 반반씩 해서 한 번에 돈을 갚고 미국 GM 본사에서 돈을 가져서 돈을 갚고 그리고 본사에 훨씬 더 비싼 이자로 이자 비용을 지불하다 보니까 요약하면은 저리 부채를 고리 부채로 갈아타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고 그 덕분에 한국 GM이 이자만 5천억 가까이 미국 본사에 지급했다. 이렇게 요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한국 GM이 2013년까지는 흑자 회사였습니다. 흑자. 예. 예. 그런데 이제 2014년 들어가면서 갑자기 적자로 바뀝니다. 예. 생산이나 그 내수, 수출, 판매 수량들은 별 차이가 없는데 갑자기 이제 적자로 전환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전환된 이유에 대해서 노동조합에서 회사 측에 자료 제시를 요청을 했고 네. 내용 설명을 요청을 했는데 평상시하고 비슷한데 그리고 적자였는데 왜 갑자기 흑자였는데 왜 갑자기 적자가 됐느냐. 예. 예.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대여비라는 명목으로 자료를 제시해 준 게 없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추정하건데 여기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가격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완성차를 만들고 판매를 할 때 그 완성차 가격이나 수출 가격이나 또는 이제 반조립 상태로 수출을 하는 CKD 가격이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보다 그러니까 제조 원가에 대비해서 저가로 미국에 인계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를 네. 미국으로 보낼 때 원가가 100원이라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네. 120원, 130원에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본사로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GM의 입장에서는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구조상. 예. 예. 최소한 원가는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본사라 하더라도 예. 원가 이하로 가져가고 예. 자기들은 더 비싸게 파니까 예. 한국 GM이 가져갈 수익 부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00원에 만들었으면 뭐 105원이나 10원에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95원에 보낸다는 거죠. 예를 예. 들면. 그 사실을 지금 새로 부임한 사장이 예. 말을 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원가보다 더 낮게 수출을 하고 있다고.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원가 이하로 파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전 가격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비용 문제. 예. 그러니까 시중에서 그 대한민국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대출을 받는 이자가 적게는 0%대에서 많게는 이제 한 3% 정도 되는데 GM의 이제 그 자회사 개념으로 GM 홀딩스라는 이제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돈을 이제 빌리게 되는데 미국 본사에서 빌려온 거죠. 예. 그게 이제 5.3% 많게는 5.7%까지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배 정도의
이자를 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한 4년간 4,8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5천억 가까이. GM의 계열사인 한국 GM을 운영을 하면서 예. 돈놀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투자를 하고 좀 더 그 생산적인 발전되는 그런 회사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예. 돈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회사로서는 절대 반대는 일어나도 뭐 이자가 4%대였는데 2%대 좀 은행을 갈아타죠 보통은. 그렇죠. 개인들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데 거꾸로는 안 일어나거든요. 네. 회사 입장에서 더군다나 뭐 액수가 어마어마하니까 이런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근데 이제 거꾸로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 3% 이하의 때 이자를 주다가 5% 6% 가까이 되는 이자를 주는 대출로 갈아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갈아탔는데 그게 한국 GM으로는 본사인 미국 본사 쪽에서 돈을 빌려오는 걸로 갈아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안 내도 될 이자 비용을 그럼 5천억 가까이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본사에다가. 예. 한국 GM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거고. 그러니까 나가지 않아야 될 돈이 예. 그냥 한국 GM 입장에서 보면 버리는 돈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적자를 만들어 간 거라고 저기 추정하고 있는 거고. 또 있어요. 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개발비가 6천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특정해 2016년인가. 근데 그 개발비가 그러니까 한국 GM으로 특정 차를 개발한 다음에 차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그다음에 로열티는 한국이 미국에 내고 뭐 이런 구조 말도 안 되는 구조라고 하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2013년부터 16년까지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저희가 그 GM에 지급한 그 로얄티를 포함한 개발비가 네. 한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 돈이라고 하면 지금 GM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 GM의 적자가 거의 상쇄되는 액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차량을 저희 인력과 장비를 이용해서 개발에 지원을 해줬는데 그 비용마저 저희 비용으로 상계 처리하면서 저희 적자가 가중된 거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부평공장 생산하고 있는 말리부가 그 홈룸이라고 하는 그 개발차가 이제 북미입니다. 네. 잠깐만 요 앞에 거부터 예. 정리하면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파는 차예요. 그런데 그 개발비를 한국이 떠안았어요. 예. 예. 그러면 그 차를 한국에서 수입하면 개발비를 한국에서 떠안았으니까 적어도 예를 들어 더 싸게 사온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는 혹은 로열티를 지급 안 합니까? 그게 예를 들면 볼트라는 전기차인데 예. 전혀 싸지가 않죠. 그리고 저희가 뭐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1년에 뭐 300도 500도 정도 한정적으로 공급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비용을 한국 GM이 떠안은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정작 300대 정도밖에 안 팔릴 차인데 예. 그 개발비 수천억을 한국이 떠안고 예.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적자 역시 한국이 떠안게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정작 한국에 사올 때는 그렇다고 싸게 사오는 것도 아니다. 네. 그럼 그 로열티는 내겠네요. 당연히 내죠. 그러니까 한국 GM 입장에서 아무런 이득이 안 되는 일에다가 돈을 쓰고 그 혜택은 전혀 못 누리는 구조로 그렇게 개발비가 돌아갔다. 예. 그래서 돈이 그렇게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 거다. 네. 한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할 차에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렇죠. 역시 이제 개발비를 떠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예. 한국에서 생산한 그러니까 거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예. 한국에서 생산하는 차도 예. 거기에 일정 부분 개발비를 내고 거기에 추가로 로열티라고 하는 대당 얼마씩의 그 비용을 추가로 본사 측에 주게 돼 있는 거죠. 한국에서 개발비를 넣어서 한국이 개발한 차도 또 로열티를 또 줘야 됩니까? 네. 참 희한하네요. 여기서 돈을 쓰고. 예.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예.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비용이 정리가 되고 확장안하고 적절한 사항들을 예.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예.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정확한 정보는 알 수는 없지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예, 그렇게 맞습니다.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네. 네. 미국 본사에서 이제 적자 때문에 폐쇄한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적자가 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지금 예를 들었듯이 그런 사안들로 한국 GM이 그러니까 장사를 잘못해서 적자를 낸 게 아니라 미국 본사에서 한국에서 나온 흑자를 가져간 거 아니냐. 그래서 적자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있어요. 들어봤더니 이제 한국 GM에서 차를 만들 때 부품 중에 이제 미국 본사에서 가져온 게 있는데 예. 그런 부품을 미국에서 아주 비싸게 사오고 차는 또 싸게 가져가고 그런 구조도 있다고 하던데. 네,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옛날 대우자동차가 망하기 전에는 예. 그 차량의 그 조립 부품들이 대다수가 국내에서 이제 국내 업체를 통해서 수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GM 부도가 나고 GM으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일부 국내 그 제작업체를 통해서 수급하는 것도 있지만 네. 대다수가 지금 중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서 이제 수급을 하게 돼 있어요. 부품을. 예. 예. 그런데 그 가격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국내 업체를 이용해서 수급을 할 때 예를 들면 80원이었던 부품이 예. 이제 GM으로 넘어간 다음에 해외 사업장에서 수급을 하는 경우는 이제 100원, 110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원가가 상승하네요. 예. 예. 그런데 GM 입장에서 보면 그 수급하는 수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 기존보다 단가가 내려간 거죠. 기존에 이제 GM이 130원에 구매를 했었다고 하면 이제는 110원이 됐으니까 한 25원 정도 한 20% 가까이 절감이 된 건데 한국 GM은 반대로 한 20% 이상의 원가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급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 GM 입장에서는 한국의 물량이 추가로 늘어났으니까 예. 130을 하던 건 115원으로 떨어뜨려서 자기들이 가져가고 미국에도 가져가고 한국에도 수급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그냥 한국에서 수급하면 되는 것을 괜히 수입하다 보니까 90원짜리가 110원이 돼서 네, 맞습니다. 적자가 생기고 예.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몇 년입니까? 4년까지는 13년까지는 그러니까 흑자였다면서요. 네. 근데 적자로 확 전환하게 된 것은 이자 비용 때문인가요? 뭐 왜 갑자기 그러니까 적자가 된 거죠? 복합적인 상황인데 GM이 이제 물론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 가서 통상임금에 대한 이제 저희 조합원들이 그동안 임금 받지 못했던 네. 임금 소송을 하면서 그게 이제 8천억 가까이 됐었는데 네. 그 비용을 임금 못 GM에서는 받았어요? 예. 제대로? 예. 8천억이나 못 받으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네. 그 뭐 현대도 그렇고 다 대다수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당시 이제 한 8천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걸 네. GM이 이제 손실 처리를 했다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GM 그 미국에 가서 GM 회장을 만나면서 약속을 했죠. 그거 통상임금 처리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해 주겠다는 거는 노조 그러니까 안 줘도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런 약속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이익 처리가 되긴 했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 갑자기 쉐보레를 유럽에서 철수하게 돼요. 예. GM이 예.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이제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예. 한국 GM이 처음에 거기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예. 그 철수할 때도 결정한 게 아니라 GM이 본사 입장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들어가고 예. 나올 때도 본인들 결정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손실 비용을 전부 한국 GM이 떠안게 된 거죠. 아니 유럽 본사가 철수하는데 왜 한국 GM이 돈을 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쉐보레가 판매 부진이나 기타 이유로 철수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뭐 당연히 철수와 관련된 이전 비용이나 혹은 손실을 처리해야 될 게 있겠죠. 예. 그 비용을 한국 GM이 떠안았어요? 네. 그거는 참 웃기는 일이네요. 한국 GM이 거기다 지사를 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사가 거기 지점을 낸 건데 철수하면서 비용을 얼마나 떠안는 겁니까 그럼?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사 입장에서 한국 GM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흑자도 내고 있었고 그리고 잘 되고 있으니까 웬만한 비용은 이쪽에서 처리하도록 만든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저희 한국 GM을 운영했는지. 근데 이게 갑자기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확 벌어진 이유가 그 GM이 대우차를 인수하면서 약속했던 15년간은 경영권을 유지한다. 네. 그 기간이
대우그룹이 부도 사태를 맞고 2002년도에 결국에 GM에 이제 인수가 됐는데 그때 그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 협약에 맺은 사항이 뭐 열 몇 가지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픈을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사항이 자산의 5% 이상에 대해서 뭐 매각하거나 아니면 폐쇄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비토권이라는 걸 갖게 돼 있었어요. 15년간. 그래서 15년간은 GM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제재 장치가 마련돼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섣불리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16년 10월 16일부로 만료가 됐죠. 1년 반 전에. 예. 그래서 이제 그 건을 이제 저희가 물론 그동안에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예전에 상하이 기차가 쌍용 자동차를 목태현상 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우려해서 그 정치권에 이제 요청을 했었던 거고. 2016년 이전부터 얘기를 했었고. 예. 그리고 산업은행을 직접 찾아가서 서한도 전달하고 그럼 했었는데. 이 일은 2014, 2015, 2016 내내 예상됐던 일이네요.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설마 그러겠냐.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래도 확실하게 안전장치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대 주주인 국책은행으로서 산업은행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단순하게 경전돌만 가지고 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부에서 책임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라고. 설마 나가겠냐고 생각하지 말고 2016년이면 끝나니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이제 2014년부터 적자로 돌입했고 그리고 2013년부터 이런 적자가 계속 불어났으니까 이거 설마 먹튀 아닐까 싶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대책은 마련해 달라. 예. 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대책이 전혀 없었군요. 예. 대책이 사실은 저희들한테 제시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산업은행이 한번 한국GM을 실사를 했었는데 그 이제 한국GM 경영진에서 뭐 이제 산업은행에서 요구하는 그 자료가 한 2대 주주인데요. 예, 한 10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한 10가지 정도만 자료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자료를 제출을 거부해서 2대 주주인데도 예, 도중에 그게 취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실사하다가. 예.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는 걸로. 둘 사이의 계약 내용을 모르니까요. 예. 그렇군요. 이게 이제 예상됐던 문제이군요. 그러니까 2012, 13년부터 이상하게 갑자기 돈을 이자 비용을 그러니까 한국 GM이 있어야 될 현금을 빼나간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이자 비용으로 5천억도 빼가고 혹은 유럽에서 철수하는 비용 한 6천억을 한국에 떠 넘기고. 그렇죠. 예. 그리고 개발 비용을 뭐 1조 8천억에 가까운 비용을 최근에 계속 떠넘기고. 네.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이제 흑자였던 한국 GM이 자꾸 적자로 돌아섰는데 이것이 2016년에 경영권 유지 약속했던 조항이 만료돼서 이거 혹시 먹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노조 내에서 했다는 거네요. 네. 쌍용차 전례도 있고. 예. 쌍용차도 그랬죠. 중국에서 그렇게 쏙 빼서 먹튀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들은 그 뭐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본 구조고 정확하게 어떤 액수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는 자료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 회사에 매년 지금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매년 협상을 임금 교섭을 할 때 요구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 도대체 왜 어려운 건지 내용을 알려줘라. 그래서 그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내용을 알려주면 그리고 거기에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동의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일정 부분 노동조합도 희생을 각오가 돼 있다. 오픈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공장 폐쇄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답변을 안 하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노조가 강국 노조라서 그렇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죠. 노조가 강국 노조라서 그렇다. 근데 노조에서는 그게 아니라 경영에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내용이 다 경영의 관점에서 보자면 실패한 거죠. 그렇죠. 한국 GM이라고 하는 회사의 손해를 계속 입힌 거니까요. 네.
근데 그거는 미국 본사의 결정이라고 치고 그거 말고 시장에서도 실패한 게 있습니까? 경영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 주십시오, 좀. 크루즈 그러니까 가격. 예를 들면 네. 방금 언급하셨는데 네. 작년 1월에 군산공장에서 크루즈가 새로 출시가 됐죠. 네, 폐쇄한다고 하는 공성공사. 예. 근데 그게 이제 실패한 이유가 차량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 책정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 경쟁사인 회사의 그 차량이 한 1,500만 원 후반대에서 판매가 시작되는데 저희 크루즈가 그것보다 한 300만 원 정도 비싼 가격으로 출시가 됐었습니다. 성능은 비슷한데요? 예. 성능은 소비자마다 선호도가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뭐 선호는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시장가에서 좀 말씀드리긴 비쌌다. 그렇고. 예. 그래서 그 판매 가격을 결정을 할 때 그 판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네. 저희 쪽에서 회사에 얘기를 했었죠. 시장에 선정된 가격이 있다. 시장가가 있는데. 그 제품군에서는 그 가격대를 벗어나면 정말 특이한 경우 아닌 이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왜 회사에서 안 받아들였습니까? 가격을 최소한 200만 원, 300만 원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회사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안 산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건 소비자의 문제다. 소비자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강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판매가 안 됐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가격을 200만 원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로부터 이제 등돌림을 받았기 때문에 200만 원을 낮춰도 거기에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낮춰서 결국은 처음에 저희가 요구했던 그 1,500만 대 가격을 내놨어도 타이밍을 놓쳤군요. 이제 소비자들이 안 사는 거죠. 소비자들 우롱한다고. 문제가 있어서 이제야 가격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이제야 가격을 내리니까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예. 타이밍을 놓쳤다, 마케팅 타이밍. 그런 그렇죠. 차원에서. 그러니까 또 그렇게 실패를 했다고 하면 그걸 추진한 사람이 예.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게 없습니다. 다 노조 탓을 하고 있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GM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었던 5천억의 추가 이자 비용을 예.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고대출로 넘어간 거. 근데 그 상황이 이제 예를 들어서 GM이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금융권에서 대출을 더 이상 안 해줘서 그렇게 넘어갔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그 건 또한 이제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GM과 그 국내 금융권 두 곳 중에 한 곳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GM은 네. 물론 자료 제시한 거 없지만 네. 금융권에서 안 빌려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미국에서 비싼 네. 고리로 돈을 빌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사에서. 제가 모 금융권의 사람한테 들은 얘기로는 네. GM이 정식으로 네.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된다 안 된다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곳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 액수의 대출이면 국내 금융권들이 다 알겠죠. 네. 당연히. 그리고 이제 쭉 받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경우. 이렇게 그렇죠. 액수가 크면 금융권에 다 이제 소위 비딩을 한단 말이죠. 이제 좋은 조건으로. 근데 이제 금융권에서는 GM이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예. 둘 중 한 군데 거짓말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1년, 2년 적자를 그러니까 GM이 밝히는 적자를 봤다고는 하지만 한국 GM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담보를 제공한다고 하면 돈을 안 빌려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자산이 2조 가까이 되는데요. 자, 둘 중에 한 군데는 거짓말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아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아까 연구 개발비가 한국 GM이 거의 떠났다 보니까 연구 개발비가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몇 배나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미국에서 개발된 자동차의 연구 개발비를 한국에서 떠안는 거다. 한국에서 아무런 혜택도 없이. 네. 구체적인 자동차의 사례를 좀 들어주십시오. 말리부도 잠깐 얘기하셨고 스파크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좀 확 와닿게 이해할 수 있게 하나만 정리해 주시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볼트라는 예. 경우. 예. 스파크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아닙니까?
스파크는 그 개발 홈룸이 저희 한국 GM입니다. 그러니까 GM의 전 사업장에서 그 스파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차를 만드는 회사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 GM에서 개발을 하고 수출을 하게 되는 차인데 이제 거기에서는 약간 또 이제 의문스러운 건 모든 게 지금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제시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의문스러운 건 그 저희가 얘기하는 지금 현재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그 스파크 이전 거 이전의 스파크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개발비로 넘겨주는 비용이. 개발비를 넘겨주는 게 없었는데. 근데 지금 시판되는 이 스파크부터는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또 넘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엔지니어가 물론 본인들이 차량에 대해서 이 차량을 다시 개발해서 판매를 할까라는 계획은 세우겠지만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우리 엔지니어들이 우리 조합원들이 투입이 돼서 한 건데 그마저도 일정 부분 개발비 용모로 빼간다는 게 저희로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다 개발했는데 개발비 그쪽에서 빼간다. 자, 이제 오늘은 1차로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GM 입장도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이 사안이 앞으로 전개됨에 따라 다시 한번 모실 것 같은데, 이제 일각에서는 강성노조, 임금이 너무 높고 생산성의 문제고 하여튼 근본적으로 노조의 문제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어요. 항상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노조의 문제라는 시각이 있죠.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노조가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게 뭔지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일각에서 강성노조, 그 다음에 고임금의 노조, 규정노조가 돈 더 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라고 이제 말들 하는데 그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일부 보수 언론 쪽 그리고 자본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본가도 이번에는 한국 자본가도 아니에요. 굳이 미국 자본가까지 옹호해줄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 아무리 보더라도. 그러니까 정확히 사실을 알고 말을 하면 저희도 그에 대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뭐 개선할 건 개선할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답변은 좀 차치하고요. 답변을 가치를 못 느끼십니까? 예. 사실이 아니어서. 예. 그 정도다. 예. 그리고요.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노조 입장에서. 노조가 저희 노동조합에서 GM에 요구하는 건 명확합니다. 자, 지금까지 적자를 만들었 것은 차치하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 앞으로. 단순하게 정부의 지분 참여를 요청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GM이 한국 GM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미래 발전을 위한 존속을 위해서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먼저 자구 방안을 내놔야 된다. 자, 인원 구조가 조직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그 조직 구조를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판매가 될 수 있는 그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각 사업장마다 어떤 차를 어떤 계획하에 투자를 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AI로 넘어서서 이제 좌일주행차, 뭐 전기차, 수소차 다 나오는데 그런 미래적인 차량 개발 또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집어넣겠다라는 계획이 나와야 되고 경영 계획부터 내놔라.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거고 조합이나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면 조합에서도 당연히 참여를 하겠죠. 그런 것들이 먼저 연결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경영 계획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에 돈부터 내놓으라고 하고 강성 노조 탓을 한다. 앞뒤가 바뀌었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또 모실 것 같습니다. 그때는 부지부장님이 나오실지 아니면 지부장님과 함께 나오실지 다른 분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요약해서 듣겠습니다. 전국 금속 노동자 한국 GM 지부의 이봉남 부지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재용 판결 저희가 계속 짚어왔는데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님,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계신 분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공장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뒷북을. 자,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좀 네. 정리를 좀 해보죠. 우선 첫 번째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거는 제3자 뇌물죄였습니다. 예. 네. 이 부분을 다 무죄로 했는데 무죄를 만든 논리가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만나봐 주십시오. 제3자 뇌물죄는 이제 제3자한테 쿠션을 줘서 넘기는 거라서 이 경우는 이제 재단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재단을 세워서 뇌물을 받았다 이런 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받거나 최순실 씨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제3자를 내세워서 그쪽에 뇌물을 줬다 이건데 그러려면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 있으려면 청탁을 할 내용에 해당되는 현안이 있어야 한다. 네. 그런데 그 현안은 승계 작업이라고 특검이 주장했는데 그런데 이걸 날리기 위해서 부정한 청탁이 없어야 하니까 아예 승계 작업이 없다고 하고 승계 작업 부탁할 내용이 없어지니까 이 뇌물수수죄는 사라졌다 이런 거죠. 아, 역시 공장님 탁월하십니다. 예. 그 며칠 동안 한 거를 한 번에 그냥 정리를 해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존경합니다. 네. 예.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한 것은 이제 묵시적 청탁이 있지 않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직접 구체적으로 말을 안 했지만 네네. 뭐 이렇게 이신전심으로 돈을 주면서 아시죠?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이렇게 할 경우 상대방도 알지. 거기 구체적 내용은 하나도 없지만 이게 청탁이 될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묵시적 청탁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알아야 되는 거죠. 서로. 그렇죠. 서로 뭐가 현안인지 알아야 되는데 묵시적 청탁도 없다고 하려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예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그죠? 네네. 진도가 여기까지 나가서 그래서 아예 이제 그 승계 작업, 삼성의 수거원인 20년째 진행되고 있는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고 재판부가 다 날려버렸는데 네. 그런데 이제 요 제3자 뇌물죄보다 형량에는 더 큰 혐의가 있었다면서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사실 집행유예를 하거나 뭐 석방을 해주겠다, 뭐 무죄를 하든 이렇게 재판부가 마음을 먹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법적인 장애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재산국외 도피죄거든요. 그러니까 뇌물공여 자체는 덩어리는 크지만 이게 5년 이하의 징역이어가지고 뭐 집행유예라는데 법적인 장애는 없어요. 그런데 재산국외 도피죄는 국외 도피한 그 액수가 50억이 넘어가면 최하가 10년이거든요. 징역 10년. 그래서 판사가 재량으로 깎아줄 수 있는 게 절반까지 깎아줄 수 있는데 5년이 되잖아요. 절반을 깎으면. 집행유예 요건이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산국외 도피가 인정이 돼버리면 아예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재산국외 도피죄를 다 이제 날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외재산 도피죄가 전부 무죄가 돼버렸죠. 예. 그렇죠. 전부 무죄가 됐죠. 예. 그래서 사실 그 논리가 좀 해괴하긴 한데 너무 길어가지고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이재용 재판부 판결한 항소심에서도 스스로 스텝이 꼬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판례도 인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앞뒤가 그 자체 판결문 내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죄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사실 그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없어져야만 집행유예가 되겠구나라고 법률가들은 아는 거죠. 법정형 자체가 높아버렸기 때문에요. 제3자 뇌물죄에 이제 다들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해 갖고 저희도 그랬는데 그런데 숨어 있는 원포인트가 국외재산 도피 이게 50억이 넘으면 최소가 10년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면은 도저히 집행유예가 안 돼서 이 국외재산 도피죄는 전부 다 털어줬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형량도 그렇지만 판결문을 보면 내부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모순되는 논리가 동원됐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국외재산 도피가 그 혐의가 두 개였는데 한 부분이 무죄가 된 거는 이게 자기가 그러니까 국외재산 도피가 국부를 외부로 유출하는 거니까 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는 무죄로 한 논리가 뭐냐면 이게 자기 재산이 아니고 뇌물 주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거였거든요. 근데 네. 또 하나 무죄가 된 건 뭐였냐면 그 허위로 예금 거래를 신고했다고 하는데 그 신고한 사유가 뭐냐면 마필이나 저 차량 구입 용도 이렇게 쓴 거예요. 예, 말 구입하겠다. 예. 근데 이 재판부 그 판결에서는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최순실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잖아요. 아하. 그럼 자기 재산 빼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빼돌린 게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최순실한테 줬으니까 이미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빼돌려야 국외재산 도피지 하고 봐줬고 네. 네. 두 번째는 말인데 말은 그 또 빼줬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빼줄 때의 논리가 말은 삼성 빼줄 때, 거라고 예. 빼줬단 말이죠. 삼성 거라고. 그러니까 빼줄 때 논리는 뭐였냐면 어떻든 말을 샀잖냐. 예. 그러니까 허위가 아니잖냐 이렇게 빼줬는데 그거를 곰곰이 들어가 보면은 그 말 소유권은 삼성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앞에 거하고 안 맞아버린 거죠. 하나는 둘 다 돈이 밖으로 나간 건데 하나는 네. 자기 재산이 아니니까 하고 빼줬고 두 번째 예. 말 부분은 다른 혐의를 털어주다 보니까 이 말은 예. 삼성 거라고 해서 그러면 삼성 재산이 여전히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말 산 돈이 빠져나간 건 적어도 국외재산 도피로 그 논리라면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둘 다 빼주기 위해서 서로 모순되는 논리를 적용했다. 아, 그렇죠. 예. 잘 설명하셨고요.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그 판사님만 짚어낸 포인트입니다. 벌써 시간이 안 나오셔가지고 예, 몇 분 안 남았는데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말 소유권을 1심 때는 그죠? 네. 1심 때는 결국 말은 최순실 것이다 이렇게 판결하는 네. 셈이고 2심 때는 아니다 삼성에 있는 것이다 판결했어요. 네. 결정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2심은 그렇게 털어줬다고 쳐요. 근데 1심은 왜 말이 최순실 거라고 판결한 겁니까? 그때 삼성에서 예. 이 말은 우리 거요 하고 이제 계약서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의 내용은 자기들이 말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말을 처분할 네. 수 있다는 건 결국 내 거라는 소리니까 삼성이 예. 그 계약서를 근거로 이 말은 우리 거요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왜 이 국민의 계약서가 말씀하신- 부인되죠? 예. 그 합의서가 제출이 됐는데 그 합의서가 재판 과정에서 제출이 됐고 작성 일자도 재판 과정, 1심 재판 과정에 있는 일자였어요. 그래서 네. 재판부에서 보기에 이 합의서 내용을 보니까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합의서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건 다 법적으로 제거를 하겠다고 법률가들이 애를 쓰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보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쓰려고 만들어낸 거 아니냐. 어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믿냐 해가지고 이것을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제 증거까지 조작한 그런 상태가 돼버렸으니 이 그 계약이 있었다는 거, 삼성과 마주 사이에 계약이 있었다는 걸 안 믿어버린 거죠. 아하. 그리고 1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정에서 쟁점이 됐던 대목들이 이 계약서가 나중에 나는데 그 계약서를 봤더니 그 쟁점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쟁점들을 다 해소하는 내용으로 적혀 있으니까 네. 이거 나중에 적었구만 하고 네. 법률가가 네. 판사 입장에서 보기엔 야 이거 우리 재판정에서 논란이 됐던 거 다 여기 적혀 있네. 그게 가짜구만. 너무 꼼꼼하게 쟁점들을 다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들킨 거죠. 네. 그렇죠. 들켰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예. 그래서 그 한국심에서는 예. 말씀. 합의서를 가짜라고 판결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죠. 예. 1심에서는. 허위다 이렇게 했죠. 네. 2심에서는 그걸 그러면 진짜라고 인정했는데 진짜인 이유가 설명됐나요? 진짜라고 인정한 것 같지도 않고 이 부분에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이걸 진짜라고 본 건지 저도 되게 궁금한데 몇 번 찾아봐도 안 나와가지고 아예 그냥 그게 문제가 되니까 눈을 감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진술만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만 가지고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 이렇게 그냥 인정을 했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 판결문을 저도 사실은 읽어봤는데 16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네. 앞에 부분은 뭐 그렇다 치고 뒤로 가면 갈수록 뭐 야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이런 대목 계속 나옵니다. 제가 봐도 예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보면 더 그렇겠죠.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모셔서 또 얘기를 하긴 할 텐데요. 예. 네.
일단은 판결문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큰 골자는 정리된 것 같으니까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네. 지금 곧 1심 판결이 있을 예정인데 요거 이제 네네. 언론의 관심이 약간 벗어나 있는데 검찰은 8년을 구형했어요. 예. 네. 그리고 진작에 선고율이 잡혔다가 지금 예. 뒤로 미뤄졌습니다. 예. 미뤄졌는데 1심 판결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게 직권남용죄가 인정 범위가 판례상 넓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좀 걱정은 되는데요. 일단 선고가 연기됐던 거 이유만 조금 짐작을 해보자면 네. 원래 14일 날 선고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22일로 연기가 됐는데 예. 13일 날 최순실 사건 판결이 선고가 됐었어요. 예, 예. 근데 거기에도 직권남용이 있거든요. 공범이니까. 그래서 이 최순실 판결에서 나오는 직권남용 부분을 좀 참고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순실 판결에 나와 있는 거를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연쇄 구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용 재판부에서 판결을 선고하고 그 이후에 최순실 판결이 선고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털어줬죠, 같이.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판결문을 이렇게 보니까 최순실 판결문에 보면 470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여기 승계 작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써놨는데 이게 문장이 이재용 판결의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 그걸 거의 베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2심을 최순실 1심이 그대로 베꼈었다는 거죠, 논리를. 예, 그대로 베꼈어요. 예. 조사하고 부사 정도 조금 바꿨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최순실 판결문을 이 지금 우병우 재판에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렇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직권남용 폭넓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병우 전 수석한테 유리한 재판이 선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정호영 특검 얘기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말씀드렸던 미국 연결해서 미국의 이 통상 압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장장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이 이제 트럼프의 그 통상 압력 드라이브가 미국에 있는 중간 선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은 우리 언론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럼 우선 이 중간 선거가 왜 트럼프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될 때에 사실 공화당 후보였지만은 공화당의 힘으로, 공화당의 정책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에 들어오자마자 목표는 재선이었고요. 그리고서 1년 동안 지났지만 트럼프 한 번도 대통령답게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가처럼 그 백악관에 있었고 또 공화당이 자기 당이 아니기 때문에 당을 장악해야만 된다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사실 트럼프는 대선을 위해서는 올해 있는 중간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 이전에 공화당 내에 자기 사람으로 당선을 상하원을 시켜야 되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트럼프는 모든 거를 지금 궁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머리에는 본인이 재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재선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람으로 이번 중간 선거에 내세워서 당선을 시켜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공화당이 자신의 당이 사실상 아니어서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 국면을 돌파할 수도 없다. 여기에 지금 몰두했군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지금 전국의 자기 사람 후보를 면담하고 면접하는 것으로 시간을 다 보낸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몇 월까지 지금 공화당의 그 연방 지역구 후보들을 결정해야 되죠? 지금 그 공화당 트럼프 대책반에서는 6월
올해 6월까지 치러지는 공화당 각 지역 예비 선거전이 중요하다. 아하. 그래서 6월 전까지 이런 후보들 면접을 다 끝낸다. 이런 일입니다. 그렇군요. 하원 의원 전원이 바뀌는 거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렇죠. 하원 2년 임기 하원 전원이고 상원도 3분의 1이 바뀌고 그리고 또 재선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주지사 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한테는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그 백악관 차원에서 이런 선거 대책반이 꾸려져 있습니까? 지난 11월 말 지난해 진작부터 선거 치르고 나서 정치 전략국 뭐 이런 선거 캠페인인 걸 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빌 스테피언이라는 아주 영악스러운 그 캠페인 전문가를 국장으로 임명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이 이 사람하고 독대를 하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11월에 이미 만들어졌고 그리고 올해 6월까지는 공화당 후보로 자기 사람이 예비 선거에서 이기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매주 독대에 가면 이 대책반을 굴리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군요. 이런 건 제대로 보도가 안 돼서 저희가 잘 몰랐는데.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 중간 선거가 자기 뜻대로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만일에 지난 트럼프 집권하자마자 뉴스에 탄핵이란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가능하려면 야당이 상하원 다수당이 돼야 됩니다. 한국은 탄핵의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지만 예. 미국은 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원에서 통과되면 상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게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만일에 민주당인 야당이 다수당이었으면 이거를 결행하는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으니까 중간 선거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뺏기면 트럼프는 정치 생명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오죠. 이래서 그 다수당을 유지하는 거는 트럼프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임 가기도 전에 재임 이야기를 하기도 이전에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의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겠죠 제대로. 그렇습니다. 트럼프 탄핵 요건은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러시아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막기가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본인을 당선시켜 준 지지층, 뭐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몰락한 과거의 산업지대, 그 지대 자동차하고 철강 뭐 산업 지역이죠. 그 지역의 유권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통상 압력, 철강 갑자기 관세 높이고 이런 전략을 펼치는 거다. 이런 분석이 그러면 결국은 중간 선거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 저소득층들 상식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같지만은 지난 선거를 통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트럼프가 본 거죠. 뭐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미시건, 위스콘신,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뭐 이런 지역들은 아주 명확합니다. 철강과 자동차 공업 지역, 여기에 어려워진 백인 노동자들, 이게 지난 1년 동안 자기가 하는 정치에 대해서 점점 확대되고 공고화됐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트럼프가요. 점점 이러한 선거 전략은 강화되고 공격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연결하면 딱 들어맞네요. 그러니까 GM이 공장을 폐쇄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뭐 트럼프 정부에서 이거 봐라 GM도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GM 쪽에다가 아마 무슨 큰 혜택을 약속하거나 그런 게 있었을 법하고 그리고 철강에 이렇게 크게 관세를 우리한테 부여하겠다고 하는 것도 높게 동맹 아니다. 장사 아닌 동맹 아니다라고 말까지 하면서 하는 거 보면 결국 딱 이 지역을 노리고 지금 나오는 통상 압력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맹이라고 하면은 한국 쪽에서 볼 때는 안보라는 걸 떠올리고 동맹인데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때서부터 이야기를 해왔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은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과 외교 관련한 거는 따로 생각하는 건 분명하고 그리고 국내 정치
미국 내 선거에 관해서는 외교 안보라는 건 큰 영향이 아니고 통상 경제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미국인들에게는 사실은 뭐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통상 외교 이런 통상 무역 이런 얘기가 미국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잘 먹고 잘 살수 있냐 아니냐의 문제니까 국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북한 핵 위협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동맹국가인데 미국이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 뜻을 거슬리면 안 된다. 혹은 우리가 미국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통상 압력을 가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이 해석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트럼프가 통상 문제에 있어서 한국, 일본, 중국을 공격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절대 관용이 없다. 미국 이익을 추구하겠다라는 거는 2년 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게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올림픽이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 간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더구나 그렇다 그러면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정상 간의 신뢰 속에서 갖는 관계인데 안보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 정상 간의 관계에는 별 변화가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한다라는 거를 본인이 좀 하는 걸 미국에게 양해 구한 거에 관해서 약속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키고 있어 보여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게 미국 유권자 입장에서 이제 트럼프의 행동을 봐야 그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보수는 이제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만 이 사안을 봐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권력 흐름은 미국의 눈으로, 미국의 시민, 유권자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게 보고 전망할 수 있다. 이거를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